컴젤이 일본 거보다는 낮고 수율은 낮지만 어쨌거나 불량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원체 일본 거보다 싸니까, 그리고 많이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으니까 삼성의 보급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일본을 제쳤었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똑같이 적용될까봐 좀 걱정되는 거예요. 811 배터리에 막 수율을 막 엄청나게 잡기 위해서 고비용을 들이고 고인력을 들이는 것보다 CATL에서 523 배터리, 622 배터리 같은 걸로 전 세계에 더 많은 배터리를 납품시켜버리면 사실 전 세계에서 깔리는 배터리량이 수적으로 훨씬 더 CATL이나 중국 배터리가 우월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622 배터리가 훨씬 더 싼 가격에 나와서 똑같은 100kWh를 집어넣는데, 지금 622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이 폴스타4란 말이에요. 그 폴스타4가 사실 못 갈 정도냐? 아니에요. 걔 500km 넘게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훨씬 만약에 싸다면 우리나라도 너무 고집약, 고성능에만 착할 것이 아니라 LFP, 블레이드 LFP든 혹은 523이든 622든 중저가형 아이들도 많이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은 후기입니다. 후기. 원래 이렇게 뭐 복기를 하거나 후기 영상을 찍지는 않는데, 이번에 모델 S 플레드와 모델 3 하이랜드 두 차량을 장거리 챌린지를 하고 돌아오면서 좀 확실하게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테슬라에 썼던 몇 킬로와트시의 배터리에 에너지를 썼다라고 하는 부분이 공조기 쪽 같은 것들이 포함이 안 된 건지,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분명히 106kWh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는 모델 S인데 결국은 다 쓴 배터리를 보면 82kWh 밖에 쓰지 않았고, 59kWh의 LFP 배터리에 모델 3 후륜구동, 이 차량도 50kWh대를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앞뒤에 버퍼량이 엄청 많은 건지, 아니면 구동계통에서 쓰는 에너지 외의 것은 표기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테슬라 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지도 않을 뿐더러 이거는 유출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유출을 해본 건데요. 이게 예전 모델 Y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는 심지어 에어컨을 켜지도 않고 공조장치를 아예 켜지 않은 상태에서 돌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때 확실하게 기억나는 거는 85kWh의 그로스 배터리를 갖고 있는 모델 Y가 결국 다 쓴 배터리는 76kWh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9kWh 정도가 앞뒤로,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앞뒤 뭐 5대5인지 2대8인지 3대7인지 알 수는 없지만, 네트 배터리량과 그로스 배터리량의 차이가 거의 10% 가까이 나는 것을 예전 모델 3 퍼포먼스, 모델 Y, 예전 2017년 모델 S 등을 통해서 항상 깨달았었던 부분인데, 제가 모델 Y를 통해서, 제가 갖고 있었던 모델 Y 롱레인지를 통해서 거의 확실하게 알 수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106kWh의 모델 S 플레드도 실제로는 85kWh 정도 쓴 게, 아마도 저는 그게 네트 배터리라고 봐요. 공조기 플러스 구동계통 플러스 뭐 전자기기 플러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쓴 에너지 총량이라고 저는 보는 게 맞다고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보자고요. 106kWh에서 85kWh면 거의 15%가 빠져있는, 15% 이상이지, 그 정도가 빠져있는 수준으로, 와, 그렇게 네트 배터리를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더 못 가는 게 당연하고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잘 알고 있는 EV9이나 혹은 곧 나올 아이오닉 9이나 이런 친구들은 거의 10%보다는 확실히 덜 버퍼 용량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제가 봤을 때는 5%에서 3% 정도를 버퍼 배터리로 쓰다 보니까 쓸 수 있는 가용 배터리의 량이 훨씬 많은 거죠. 그러면 왜 테슬라는 그런 식으로 표기를 했지가 일단 첫 번째 미스테리예요. 두 번째 미스테리는, LFP 배터리는 사실상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저도 경험상 알고 있거든요. 다른 LFP 배터리를 보면은 겨울에 확실하게 저온에서 좀 퍼포먼스가 잘 나지 않는 구간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번에 모델 3 후륜구동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게 잘 나온 이유가, 애초에 네트 배터리량, 그러니까 가용할 수 있는 배터리의 량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이 핵심만으로 돌아다니기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을 버퍼 배터리량으로 설정해 놔서 그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을 눈에 보이지 않게끔 잘 처리를 했다든지 뭐 그것도 굉장히 영리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이제 테슬라의 BMS는 배터리를 잘 관리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사실상 원통형 배터리가 요즘같이 각형이나 파우치형 배터리만큼이나 그렇게 썩 좋은 에너지 덴시티를 갖지 못하거든요. 같은 양 대비. 왜냐하면 배터리 셀, 원통형 배터리는 하나하나의 셀이 가지고 있는 커버되는 형태가 쉴드 자체에 하나하나가 7,000개가 모여있든 4,000개가 모여있든 간에 하나하나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쉴드 부피가 있기 때문에 그 껍데기 양만 싹 빼서 사실은 파우치 형태나 각형 배터리를 만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배터리를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원통형으로 넣으면서, 물론 그러면서 이제 확보되는 강성이라든지 안정성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또 되게 많은 셀이 병합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걸 BMS로 세팅을 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도 쌓이고 전 세계에서 어쨌든 가장 고도화된 전기 차량을 많이 팔아본 회사로서 아마 갖고 있는 그들만의 노하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후륜 구동 차량이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거꾸로 모델 S 플레드는 왜 아무리 트라이 모터에 아무리 무게가 무겁고 크고 모터가 3개고 뭐 이렇다고 한들 제가 빨리 달린 게 아니잖아요. 살살 달리고 똑같이 항속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전비가 안 나오지? 왜냐면 0.208CD의 공기저항 계수를 갖고 있고 배터리 량도 만만치 않고요. 106kW시면 엄청나게 큰 거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21인치라고 한들 뭐 걔 누구야? EV9은요. EV9은 285 사이즈의 45 편평비에 21인치인데 그런 친구들이 다 스퀘어로 붙어있는 친구고, 네모난 0.28CD 정도의 공기저항 계수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걔는 또 99.8kWh의 배터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15.2km를 갔는데, 모델 S 플레드는 아무리 그렇다고 한들 똑같이 항속 주행했는데도 불구하고 430km를 간다. 물론 그게 절대적인 양에서 적게 간다는 건 아닙니다. 충분해요. 사실 겨울철에 400km를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디서든 어떻게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전기차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모델 3 후륜구동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도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쓸만한 전기 차량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미스테리예요. 모델 S 플레드는 그래, 모델 3 같은 경우에는 많은 BMS 경험치와 축적된 데이터와 또 2170 배터리와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서도 그래서 잘한다고 치지만 모델 S 플레드는 왜 이렇게 전비가 안 나오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미스테리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토레스 EVX나 혹은 레이 EV 같은 경우라든지 LFP 배터리임에도 불구하고 한 60kWh 정도 되는 배터리를 갖고 있는 차량들, 그런 차량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전비가 낮지가 않은 거예요.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나쁘지 않아요. 진짜 못 쓸 정도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솔직히 다른 사람들께서 얘기를 할 때 배터리가 정말 쓰레기고 여름에만 겨우겨우 쓸 수 있는 그 정도의 배터리라고 막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사실 경험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뭐 잘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 맞는가 보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계속 경험치가 LFP 배터리도 쌓이다 보니까 결코 LFP 배터리라고 해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별로다라고 얘기하기 너무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저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애매해요. NCM 배터리가 523 배터리가 있고 622 배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9반반 배터리도 있고 811 배터리도 잘 만들고 있고요. 나중에는 9.5, 0.5, 0.5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온다면서요. 완전 고니켈, 하이니켈로 막 만들고.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걱정이 드는 거예요. 제가 라이브 때도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예전에 일본 반도체가 어떤 방식으로 망했냐면요, 뭐 지금도 원천 기술이라든지 기술력 자체는 짱이죠. 일본 애들이 반도체 만드는 기술이 굉장히 좋죠. 그런데 걔네들이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한테 무너진 이유가 겨우 16메가, 64메가 이런 메모리를 갖다가 10년, 20년을 쓸 수 있게 아주 그 고집약 기술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더해가지고 그렇게까지 잡지 않아도 되는 수율을 막 한 판에다가 99%의 공정으로 수율을 잡기 위해서 막 엄청난 고비용을
비용을 들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거예요. 70%에서 80%의 수율을 잡는 거는 돈이 얼마 안 들어. 80%에서 90% 잡는 거는 조금 더 많이 들어. 근데 90%에서 95%, 95%에서 100% 완결성을 추구할 때마다 비용과 기술력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삼성이 선택한 전략이 어떤 거냐면, 어차피 웨이퍼 한 판에서 80% 공정으로 한 가격을 한 5만 원 정도에 만든다면, 지금 일본이 공정 99%의 수율을 만들기 위해서 한 웨이퍼당 30만 원씩 들여가지고 결국 하나의 반도체 단가가 높아지는데, 차라리 나머지 버려버리고 수율 80%로 해가지고 일단 세계적으로 납품시켜버리자. 아니 사실 그래버리면은 더 많은, 그러니까 약간 품질이 일본 거보다는 낮고 수율은 낮지만 어쨌거나 불량률이 조금 있다고 하더라도 가격이 원체 일본 거보다 싸니까, 그리고 많이 전 세계에 보급할 수 있으니까 삼성의 보급률이 엄청나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삼성이 일본을 제쳤었는데, 저는 그게 우리나라 지금 배터리 시장에서 똑같이 적용될까봐 좀 걱정되는 거예요. 막 9반반 811 배터리에 막 수율을 막 엄청나게 잡기 위해서 고비용을 들이고 고인력을 들이는 것보다 CATL에서 523 배터리, 622 배터리 같은 걸로 전 세계에 더 많은 배터리를 납품시켜버리면, 사실 전 세계에서 깔리는 배터리량이 수적으로 훨씬 더 CATL이나 중국 배터리가 우월할 수 있잖아요. LFP 배터리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LFP 배터리를 나중에는 가격 정책적으로 막 NCM 812 배터리 당연히 좋지, 9반반 배터리가 훨씬 좋은데, 걔네들이 뭐 하나에 1000만 원이라고 쳐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근데 걔네들이 1000만 원인데 LFP 배터리가 500만 원도 안 해. 한 200만 원이면 사. 이런 식으로 가격 정책을 뿌려서 전 세계적으로 CATL 배터리가 완전히 시장 장악을 해버리면, 그때 가서 아무리 좋은 배터리고 고용량의 배터리고 진짜 되게 좋은 배터리일지라도 선택을 못 받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냥 그런 걱정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또 미스테리가, 테슬라가 바보가 아닌데 굳이 후륜에다가 그냥 적은 용량의 NCM 배터리를 써도 됐는데 LFP 배터리를 쓴 이유가 뭘까 생각을 해보니까, 방금 딱 걱정했던 이 정도의 수율에서 이 정도의 모델3 후륜 정도의 차량한테는 NCM 저용량 배터리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적당하게 자기네들의 기술력 수준으로는 겨울에도 400km를 맞출 수 있을 것 같거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달려보니까 400km를 갈 수 있네? 사실 400km만 겨울에 갈 수 있고, 여름에는 한 460에서 500km 간다면 굳이 비싼 NCM 배터리가 뭔 필요가 있어요. 그냥 CATL에서 LFP 배터리를 넣으면 되지. 저는 솔직히 되게 효율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되게 경험주의자이기 때문에 어떤 차량을 경험적으로 선택을 해봤을 때 빠른 성능을 내고 고효율이 나온다면 저는 싼 쪽을 선택하거든요. 엄청나게 명품 배터리 이딴 거 필요 없어요. 내가 값싸게 사서 값싸게 몇 년 따다닥 굴리고 필요에 의해서 딱 쓰고 그냥 버리고 폐차하고 새로 살 수 있으면 더 좋다 이거예요. 자, 이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합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맥북 M4 Max를 샀습니다. M4 Max가 램 64기가에 16코어에 40코어에 또 16코어를 샀어요. 최상의 기종을 산 거죠. 그랬더니 1TB밖에 SSD를 넣지도 않았는데 무려 가격이 590만 원인 거예요. 592만 원. 그러니까 거의 600만 원에다가 워크스테이션을 때린 거죠.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을 해봐요. 600만 원의 맥북 프로를 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좀 크더라도, 혹은 뭐 맥북 프로만큼의 고집약, 고기술의 결정체가 아니더라도 한 300만 원 정도로 막말로 얘기해서 데스크탑을 맞출 수 있다. 그래서 반값이잖아요. 600만 원에 300만 원이면. 그래서 데스크탑을 300만 원에 맞추고, 그리고 똑같은 워크스테이션의 파워를, 성능을 쓸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애플 같은 브랜드 혹은 애플 실리콘의 M4 Max 뭐 이런 거 쓰지 않고서도 조금 부피가 커지고 좀 더 고도의 집약체가 아니더라도 좀 8나노, 6나노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칩셋 정도로 만들더라도 300만 원 정도의 비슷한 데스크탑을 맞춰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면 저는 오히려 싼 아이들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근데 현재는 대체제가 없으니까, M4 Max 정도의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노트북이 없으니까, 대체제가 없으니까 쓴다고 하겠지만, 사실 제가 이 정도의 워크스테이션을 나중에는 예를 들어 M4 Max의 애플 실리콘 칩을 우리나라의 SK온의 9반반 하이니켈 배터리라고 치환을 해봤을 때 CATL의 622 배터리 정도, NCM 622 정도가 뭐 예를 들어 가격은 반값인데 비슷한 정도의 주행거리를 내주고, 그냥 CATL이라고 하는 그냥
그 중국산이라고 하는 그냥 약간의 찝찝함? 약간 그런 거 하더라도 그 가격대에 그게 더 낫다면 기업상에서는 그거를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스테리 중에 하나가 과연 배터리 기술 언젠가는 더 많이 발전을 해야죠. 구반반도 나와야 되고 뭐 솔리드 스테이트 전고체 배터리도 나와야 되고 리튬 폴리머가 더 확장된 구조의 그런 배터리가 나오기도 해야 되겠지만 솔직히 유기 배터리가 훨씬 더 싼 가격에 나와서 똑같은 100kWh를 집어넣는데 지금 유기 배터리가 들어간 차량이 폴스타4란 말이에요. 그 폴스타4가 사실 못 갈 정도냐? 아니에요. 걔 500km 넘게 막 달린단 말이에요. 근데 가격은 훨씬 만약에 싸다면 우리나라도 너무 고집약, 고성능에만 착할 것이 아니라 LFP, 블레이드 LFP든 혹은 523이든 622든 중저가형 아이들도 많이 잘 만들어서 전 세계적인 시장을 좀 전반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제너럴리스트가 되어야지 되지 않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전기차를 좋아하고 워낙에 효율을 좋아하는 인간이라서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ASML처럼 저기 진짜 초고도 집약체의 그런 회사처럼 정말 전 세계 대체제가 없을 정도의 정말 그 정도밖에 그 회사밖에 못 만드는 그런 광학기술을 보유한 뭐 그런 게 아니라고 하면은 사실 너무 스페셜리스트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좀 제너럴리스트 쪽도 좀 지향해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걱정도 되고 미스테리한 부분도 있어서 왜 그쪽 중저가 시장이라든지 많은 배터리를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는 왜 사업을 확장하지 않는 걸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잘 몰라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한 너무나 고기술 집약체인 NCM 배터리는 또 ESS로 재활용하기도 되게 부담스럽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애초에 재활용을 하지 않고 그냥 뭔가 후처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ESS로 더 많이 쓸 수 있게 만드는 게 더 오히려 낫지 않나. 그러니까 전기차에서 만들고 다른 걸로 재활용하고 정말 또 못 써서 ESS까지 활용을 하고 거기서까지도 못 쓸 때 이제 마지막으로 재활용을 하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이제 LFP와 NCA 배터리를 갖고 있는 모델의 스플레드와 NCM 62, 523 혹은 9반반 이런 친구들의 이제 여러 배터리 기술력들을 보면서 이제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고 복귀해봤습니다. 이번 장거리 챌린지가 저한테는 좀 느끼는 바가 많았던 녀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좀 만드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고 아무래도 저도 최근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 알면 알아갈수록. 그리고 제가 아까 반도체에 대한 예를 들면서도 그것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다 보니까 참 이런 기술력이 있었구나. 그렇게 중국에 잡아먹힌 시장들이 되게 많거든요. LED 시장, LCD 시장. 근데 그게 되게 신기하게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잡아먹힐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상황을 우리가 거꾸로 일본을 그런 식으로 잡아먹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이게 먹고 먹히는 전쟁이 계속 고도화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야 그게 진정한 패권을 장악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들이 아마도 전략을 짤 테니까 그거는 맡겨보고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물고 뜯고 즐기면서 시장 상황이나 추이를 지켜보는 게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전기차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초고도 집약 기술도 좋고 그리고 523이나 433 같은 완전 제너럴리스트의 배터리 혹은 초저가 LFP 배터리도 다 발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으면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울트라베니군이었습니다.